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선우빈입니다. 자, 어제 9월 23일 날 지방직 7급 시험이 있었었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해설을 빨리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또 여러분 10월에 또 12월에 제가 하반기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 이제 해설 강의를 빨리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2017년 지방직 7급 문제는 일단 올해 국가직 7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웠다는 거. 워낙 7급이 어려웠었죠. 국가직 7급이. 그 다음에 학생들의 평에 의하면 이건 제가 평한 거 아닙니다. 올해 2017년 지방직 9급보다 자, 올해 지방직 7급이 좀 더 쉬웠다. 그 얘기 하시는데 그러나 시험이란 상황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늘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간 안에 시험 문제를 봐야 되고 또 하나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출제자가 이제 함정을 어떤 파는데 그런 함정이 파지면 거기에 꼭 걸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주로 많이 틀렸던 게 자, 몽골 침입기 발생 사건.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몽골 침입기가 언제인지 1231년부터 1270년까지라는 시대가 딱 자, 머릿속에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의외로 여러분 수령 74 이거 좀 한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자 주제인데 수령 74가 나오자 자 기존에 좀 요즘에 최근 들어서 기출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급 당황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더군요. 자, 그 다음에 활빈당. 자, 활빈당은 사실 이건 뭐 나올 수 있는 요소였고요. 그러면서 자, 이거는 또 작년에 또 경간부 기출 문제였었고요. 활빈당 같은 것도 물론 9급, 7급에서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빈출되는 주제는 아니었지만 놓치지 마셔야 되는 그런 주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자, 좌우압작 출원칙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좌우압작 출원칙에 자, 제4조에 가로놓고 여기 친일파와 관계된 어떤 입법조례 이게 나오면서 그 입법의원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문제가 조금 새로워서 당황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기별 교육제도. 이거는 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가 어떻게 교육제도가 있었는지 이거는 사실 7급에서 또 기출됐던 문제였었죠. 국가직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 이 현대사 파트의 어떤 새롭게 바뀌는 문제의 유형도 정확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독도 관련 문제. 자, 이거는 뭐 그동안 너무 안 나와서 올해 국가직 9급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놓치지 마셔야 되는데 이것도 또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하셨어요. 뭐냐면 개념을 정확히 잡지 못하면 주제는 익숙하나 결국은 자, 단어에서 여러분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나머지 잡으세요. 선사시대에서 일단 사만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발해 뭐 늘 발해 나오는 거 정해져 있었잖아요. 발해 내명왕 고왕 무왕 자, 문왕 선왕의 업적을 아는지 그래서 소위 그 부분 그 다음에 가야사는 여러분 제가 지금 국가직 7급에서 금강가야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 지방직 7급에서는 대가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를 시험에 내라고는 얘기 안 하셨죠? 자, 뭐예요? 영남과 호남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갈등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야사가 아니냐라는 그 얘기와 함께 갑자기 출제자가 자, 가야를 여러분 부각을 시켰네요. 그 다음에 골품제도와 하랑도 제도 이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대외무역 이건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중간고사 때 나오는 문제였어요. 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수출됐는지, 뭐가 수입됐는지. 근데 오히려 이런 게 나오면, 자, 교재를 좀 꼼꼼하게 보지 않으신 분들은 당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제가 끝나고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기본서의 기본 내용을 잘 보시면서, 미처 안 봤던 그런 도표들, 지도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조선전기 세종 나왔고요. 지방 간의 업무, 수령의 7가지 업무를 알고 있는지 예전에 지방직 문제에서 정말 잘 나왔던 주제였어요. 그 다음에 과전법은 뭐 늘 주는 문제고 익숙한 문제였었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신문지의 변화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뭐였냐면 주제가 조선 후기 서얼들 자 이들이 일부가 청려직 진출이 허용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서 틀린 지문이 조선의 서얼들은 신분 상승에도 불구하고 관직에는 나가지 못했다라는 잘못된 지문이 답이었었고요. 나머지는 늘 뻔한 거기 때문에 주는 문제였고요. 후기 경제 역시 늘 후기 물어볼 때는 조선 전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약용의 3대 저서 이거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고 면접 때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자 우리가 2015년, 2015년, 자 2018년, 2015년 제가 2016년이었네요. 2016년 계리직 자
문제에서도 또 하면 3대져서 헷갈리게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 문제도 또 3대져서 그 내용 헷갈리게 하는 문제, 너무나 익숙한 문제였고요. 자, 목민심서, 경세유포, 허문심서에 각각 그 내용이 뭔지 자 연결시키는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활빈당. 사실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활빈당 문제 몰라도 나머지 지문 갖고 충분히 풀 수 있었고요. 의병 관련 문제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민족 독립운동기에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런 거 제가 또 하나 이 임시정부와 관계되어서 지금 자 국가직 7급에 나왔었고 또 하나는 여기 또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활동 잘 보셔야 되는데 사실 근데 이것도 주는 문제였었죠. 자 임시정부는 통합된 정부였잖아요. 국내와 국외를 통합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외 활동에도 관여하고 국내 활동에도 관여했다. 근데 여기는 국내 활동에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 아니라는 거.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민족 독립운동의 역사. 사실은 올해 2017년 국가직 구급 문제에서는 자 이 사학과 관계되어서 손진태라는 굉장히 난도 상해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이번 지방직 7급은 너무 뻔한 가로놓기 문제였었죠. 자 그리고 자 현대사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우합작 출현치 제가 자 중도 계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 눈이 강조했었는데 좌우합작 출현치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시기별 교육제도 그리고 다시 자 독도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 부각되고 있는 전 근대사는 자 어쨌든 몇 문제 나왔을까요? 7문제 나왔죠? 그래서 뭐 늘 나오는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면 9문제, 적게 나오면 6문제. 그래서 6문제에서 한 9문제가 자 근현대사고요. 자 나머지가 전 근대사였으며 또 하나 일단 늘 정치사가 50%인데 자 이번 지방직 7급은 자 사회 파트 여러분 3문제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파트의 3문제 전혀 어렵지 않았고 문화 파트에서 정약용의 3대저서 이거는 자, 늘 익숙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학도 어렵지 않았고, 시기별 교육제도, 여러분이 선후빈에 대해서 관심만 가졌다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였었죠. 제가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 대학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과외를 금지시켜서 제가 그때 정말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처음으로 어쨌든 대학에 들어가서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게 바로 그 당시에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됐었다. 그래서 늘 과외 할 때 그 제자들한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못 들었고요. 늘 이모 또는 누나 이런 친인척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금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80년대 과외를 활성화시켰다는 지문이 틀렸었죠. 80년대는 전두환 정부에서 과외를 금지했었다. 그것만 아셔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제가 여기 정치사 부분에서 결국 당락은 결정되게끔 돼 있었고요. 그러면서 특히 이번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기지문에 4문제가 여러분 지금 다음 중 보기 중에 올바른 것은 또는 옳은 것을 골라라 가지수 고르는 문제에서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1번에 기억하고 니은 그러면 2번에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둘둘 하면 제가 어설프게 맞출 수 있는데 이번 시험은 그러지 않고 하나 그 다음에 셋 둘 이런 식으로 또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문제 지문을 넣어서 정확한 개념을 못 잡으면 여러분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문제 보고 다시 이제 하반기에 있을 또 시험들이 몇 개가 있고요. 또 하나 내년을 준비하신 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이번 지방직 7급은 9급과 별 차이 없었고 오히려 지방직 9급보다 더 평이했다는 것부터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였어요. 이제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익숙한 문제였습니다. 기억은 한국 민족사의 주체적 발전과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민족 정신을 중시하고 이를 고취시켜 독립을 이룩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다. 박은식, 신치호. 이들 뭐였습니까? 민족주의 사학자였잖아요. 그러면 일단 1번과 3번에서 좁혀가야 되는 거죠. 다시 두 번째. 니은은 사회의 구성원 발전 단계론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민중에게 구했으며 우리 역사를 유물사가 온니 유자 물자 온니 물질에 있다. 즉 사회경제사 마르크스의 사회경제사학이니까 점점 좁혀지고 있네요. 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디귿은 순수학문
그래서 문원 고증을 통해서 있었던 일 그대로 얘기하자. 바로 이병도 손진태.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고 난이도는 하였습니다. 자, 올해 제가 여러분 이 문제와 함께 또 하나 여러분 이런 문제 보실 때 기출문제 갖고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답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나올 게 뭐예요? 박은식, 신치호. 그 다음에 여기에 자 백남훈 그리고 여기에 특히 손진태. 올해 9급 국가직은 손진태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큰 개념 하에 볼 줄 알아야 되고 다시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것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몽골 침입 시기에 발생한 사건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근데 제가 작년까지 이렇게 여러분 가지수 이제 밑에 있는 자 이 가지수가 둘 이렇게 해서 그냥 무난하게 찍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작년까지 문제였다면 올해 제가 이제 셋 또는 하나 셋 넷 이렇게 계단식으로 자 보기 지문이 나와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헷갈리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정확하지 않으면 실수가 나오는 그런 시험이 이번 지방직 7급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자 몽고 항쟁이 딱 떠오르면 여러분은 자 몽고 침입 시기 그러면 머릿속에 1231년부터 자 1270년 이 시기가 몽고하고의 항쟁 시기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시기에 제가 준히 강조했던 게 또 하나 여기 1259년이라는 연도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몽고하고 이 시기에 1231년부터 1259년에 총 6번 몽고가 쳐들어오는데 여러분은 1차 침입의 원인 그 다음에 2차 침입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1차는 몽고 사신 저고의 죽음이었고 2차는 바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거. 이거에 자극받아서 바로 몽고가 쳐들어온 거고 바로 2차 때가 언제였습니까? 최후. 그래서 여러분 지금 1231년 이미 최후 정권에서부터 몽고 항쟁이 시작됐다는 거. 최후 정권은 그래서 자 굉장히 자주적 정권이었다 그런 얘기를 강조했었고요. 그 다음에 1259년에 자 고려왕 자 이제 자 원종이 자 특히 1259년 이때 고종이었군요. 고종이 이제 자 평합정 화해를 맺고요. 그리고 1270년 이제 고려왕이 원종으로 바뀌죠? 그는 어떡합니까?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자 개경한도 이후에 자 이제 이걸 얘기로 우리는 뭐였다? 무신정권이 끝난다. 자 무신정변은 1170년부터 1270년까지 이때가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였고 그리고 마지막 무신인 바로 이 자 이름이 알 거 없지만 그가 드디어 자 고려 왕실을 개경으로 한다하게 되면서 무신 정권은 끝나게 되고 남은 무신의 마지막 저항이 1270년부터 1273년 이거를 삼별초의 항쟁이라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생각나야 되는데요. 자, 이 문제 몽골 침입 시기 그러면 당연히 1231년부터 1270년 어쨌든 몽고하고의 싸우는 시기 여기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특히 여기 6번의 싸움. 자, 그러면 1번. 자, 망이 망소히 만적들이 봉기했다. 자, 이거는 특히 여러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망이 망소히 망적은 정말 여러 번 시험에 나왔고 특히 작년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서울시 구급 문제. 자, 그게 뭐였냐면 무신집권기의 밀란과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문제가 익숙해요. 왜냐하면 또 이어서 2016년 경찰 2차에서 그 문제 변형시켜서 또 냈었고요. 또 하나 2017년 3월에 서울시 사복도 또 변형시켜 냈단 말이에요. 자, 뭐였습니까? 망이 망소의 밀란은 언제? 이 앞에 있었던 바로 무신정변 초기에 자 정중부가 권력 잡았을 때 일어났던 밀란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만적은 또 너무 중요하죠. 언제였습니까? 바로 최후의 아버지 앞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최충원. 자, 우리가 최충원. 이 최충원이 권력 잡고 있을 때 자 최충원의 산호비는 뜻도 다르다. 우리 모두 주인을 죽이자라는 만적의 자 밀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때는 최충원 때는 몽고가 쳐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는 몽고 침입기 아니고요. 자, 두 번째 강화천도에 대해서 삼별초가 반대했다. 자, 아닌 거 아시죠? 삼별초는 이건 아예 지문이 틀렸고 자 삼별초는 뭐였습니까? 바로 자 이들이 강화도 천도가 아니라 개경으로 돌아갔죠?
강화도에서 떠나서 개경환도에 반대했고, 그래서 향후 삼별초에 항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문 자체가 틀렸고, 그 다음에 몽고 때 우리는 엄청난 문화적 손실과 그리고 새로운 문화적 사업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화적 손실이 뭐였습니까? 몽고 2차 때 초주어 대장경이 불탔고, 몽고 3차 때 바로 황룡사 구축목탑이 불탔고, 그래서 초주어 대장경이 불타자, 자 뭐였습니까? 미음. 자, 최후는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고자 제조 대장경 또는 팔만 대장경을 이 강화도 시절에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고, 그 다음에 막고, 자, 그 다음에 김윤우. 자, 승려 김윤우는 처인성 또는 처인부곡에서 자, 거기 있는 주민들과 함께 몽고 장수 살리타의 목을 베게 되면서 어쨌든 적이 물러가게 되는 계기. 자, 이게 몽고 2차 때였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여러분은 자, 디귿, 리을, 미음 뭡니까?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고려 때는 이 자, 대외관계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데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새 정부 들어오면서 약간 문제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출제원이 바뀌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다시 정확한 개념을 잡고 가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계단식 문제는 좀 이따 제가 또, 자, 총 4번 나와요. 그래서, 자, 좀 이따 또 3번 또 만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째 문제 보세요. 이거는 뭐 난이도, 여러분 이거는 중하의 문제고, 좀 전에 2번 같은 문제는 조금 까다로워서 난이도 중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문제는, 자, 중하의 문제죠. 자, 고려사회 여인들은 어떻게 살았나 너무나 잘 아시는, 자, 여성의 재혼은 가능했다. 맞고,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부모의 재산은 아들, 딸 가리지 않고 자녀 균분상속,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특히 결혼할 때 여성의 대로 노비에 대한 소유권은 남편에게 아니었죠? 이 사회 이혼할 경우 뭐였습니까? 자, 이 노비에 대해서 각각 소유자가 붙여져 있어서 이거는 부인 거, 이거는 남편 거, 이렇게 여러분 노비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고요. 이혼할 경우 각자 자기 노비를 갖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 둘둘 이럴 때는 편안한데 어쨌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문제가 고려인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그리고 늘 나오는 문제 패턴 아시죠? 여기에 자, 좀 난도가 있으면 조선 후기 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정확히 해주시고요. 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거. 자, 삼국지 위서 동의전 5월이면 자, 씨 뿌리기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자, 때를 지어서 노래와 춤을 즐겼다.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10월에 농사를 마치면 또 이렇게 했다. 5월과 10월에 계절제 지냈던 나라 어디였습니까? 사만이잖아요. 사만. 자, 그러면 사만과 관계돼서 사만은 뭐예요? 재정 분리. 자, 정치적 지배자, 자, 신지, 견지, 읍차불에, 그리고 제사장, 청군. 그래서 바로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 청군이 있었던 거. 이 나라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의 권력이 바뀌는 재정 분리의 나라. 너무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실래요? 가늠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했다. 이거는 어디였습니까? 부여의 4개 법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다음 고구려와 풍속이 달랐으니 고구려는 아니겠고, 그 다음에 민며느리 되니까 옥조고, 그 다음에 옥조는 이런 제천행서도 없었고, 그 다음에 명주, 삼배, 자, 이런 방직기술 발달 어디였습니까? 동해기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 이거는 난이도 하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우리나라 시기별 교육 현상. 그래서 다시 한번 시기별 교육제도 물어보는 건데, 자, 60년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현대사 수업에서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자, 우리가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자, 아들이었던 박지만의 성장 과정하고 아주 밀접하게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자, 60년대 드디어 중학교 무시형, 그 전까지 여러분 중학교 시험제도였습니다. 경기중학교 들어가려고 그 초등학교 그 6학년 애들이 뭐 밤새 공부하고 과외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었죠. 자, 그다음에 70년대 처음으로 고등학교 시험이 연합고사로. 여러분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아요. 늘 굵직한 정치사가 나와요. 자, 3번. 80년대 학교 교육과 별도로 사교육인 과외가 활성화되었다 아니었습니다. 과외 금지 조치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였고요. 전두환 정부가 81년부터 88년, 그럼 80년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때
과외는 금지. 그 다음에 90년대 대학 수능 시험.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시대였죠. 이런 거를 처음 딱 보면 여러분 뭐 이런 중학교 무시험, 연합고사 이런 것들 꼼꼼히 안 보신 분들은 당황하지만 늘 이런 시험을 여러분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80년대에 초점 맞추시면 돼요. 거기에 그래서 올해 요 문제가 2번이나 연이어 나왔네요.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볼 때 일단 먼저 출처부터 봐라. 그러면 출처가 땡땡 실록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땡땡 실록이 아니라 성종 실록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무슨 실록? 실록이다. 그 뭐요? 조선이구나. 여기서부터 일단 좁혀가는 거죠. 다음 조선에 이 관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임금께서 말하기를 7개 업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말하자 변징원,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병가성이 말하기를 농사와 양잠 이런 거를 성하게 해야 된다. 농사를 잘 짓게 해야 된다. 두 번째 모를 일으켜야 된다. 그 다음에 소송을 간략해가 해야 된다. 그 다음 간사하고 무리한 이런 가난한 자를 뭔가 간사한 자를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군대를 잘 정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호구를 일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같이 여러분이 이제 지방직 공무원 되신다면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 다 점수가 굉장히 내려갈 거다. 평가 점수가. 왜? 자식을 지금 안 낳고 있잖아요. 결혼도 거의 못하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인구가 점점 줄고 있으면 지방 간의 평가 점수가 굉장히 낮아진다. 이게 여러분 지방 간 호구수도 늘려야 된다. 인구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부역도 고르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이 중에 하나 빠진 게 유학에 힘쓴다. 도적이 없게 한다. 호적을 정리하고 군역과 요역을 감독한다. 중앙에 명령을 전달한다. 온갖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 이 중에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 뭐를 일으켜야 되냐? 유학교육. 바로 여러분 향교잖아요. 그래서 소위 팔도의 관찰사, 즉 감사가 이 수령을 평가할 때 수령의 7가지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향교에 있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많이 합격하면 지방 간의 점수로 올라간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상식 문제예요. 다시 보세요. 여기 여러분 도적을 없게 한다 이런 말 없었고요. 호적 정리, 군역과 요역. 이런 것들 보세요. 이게 바로 이거잖아요. 호구를 늘리고 이미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 호적. 호적을 정리하고 뭔가 호구를 늘리고 어쨌든 호적을 정리하는 사업은 일단은 국가에서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각 수령들도 갖고 있으니까 호적을. 그래서 군역과 요역도 잘 관리하고 이거잖아요. 이미 써 있는 말인데 굳이 이 말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의 명령을 전달한다. 여러분 일단 지방 간의 역할은 그 얘기겠지만 지금 출제자가 요구하는 거 바로 여기서 들어갈 게 뭐냐. 그래서 유학교육을 일으켜야 된다. 향교를 부흥시켜야 된다. 그거를 물어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아주 오랜만에 지방 간의 7가지 업무가 나왔고요. 이거는 여러분 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모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문제가 조금 새로워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여러분 기존의 기출 문제도 갖고 있으면서 뭔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전 정부 지금 이명박 그다음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문제가 아닌 과거의 문제 유형 또는 조금 새로운 문제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지금 뭔가 출제위원이 바뀌고 있는 변화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이 지금 무슨 개정교과서, 즉 검인정 교과서의 내용이 반영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늘 심지어 여러분 선왕국사 교재에도 이거 수령의 7가지 업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본서를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출전 입법기구 이것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MB 정부 때도 나왔고 박근혜 정부 때도 나왔던 바로 좌우합작 7원칙을 물어보는 건데 지금 문제 유형이 조금 바뀌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미출전 입법기구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3상의 결정에 의해서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당연히 좌우합작 7원칙이구나. 두 번째,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빨리 발표하자. 그 다음에 3번, 토지개혁에 있어서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즉 완전 몰수하는 거. 그 다음에 조건부 몰수하는 거, 체감매상, 돈 주고 사는 거. 여러 방식으로 토지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해야 되고 농민에게는 어떻게 한다? 만일 여기에 지금 생략했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여기를 물어보면 자 바로 뭐였다? 무상으로 줄 것. 그 다음에 다시 4번 자 여기 뭐였다 되면 친일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형사 기본서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1번과 2번도 진짜 중요한데 이 3번과 4번에 밑줄 쳐져 있어요. 여기 쫙. 자 이제 우리 해방된 공간에서 우리의 민족적 과제가 뭐였다? 토지 분배와 친일파 문제. 그래서 여기 자 친일파 즉 민족 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한 자 기구를 둬야 된다. 자 좌우합작위원회에서는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결정 바로 보다 친일파 처리하는 그거를 둬야 된다고 얘기하자. 이게 여러분 4번 내용이고 기타 5번, 6번, 7번까지는 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도 나왔던 문제 다음 중 좌우합작 7원칙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한 문제가 주로 나오다가 출제자가 너무 기출문제를 많이 보니까 이제 다 기출이 됐으니까 이제 낼 수 있는 게 여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좀 더 여러분이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미군정 자 미군정이 1945년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까지 미군정기였다. 자 미군정기는 1기와 2기가 있다. 자 1기는 미군정이 직접 통치했던 이 시기였고 자 우리의 정치활동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리고 미군정 2기 들어가면 자 뭐였어요?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두고 자 이제 중도 계열들과 손을 잡기 시작했죠. 좌우합작 운동과 관계된 중도 계열. 자 이 시기에는 직접 통치하면서 이 시기 제1기는 자 미군정이 모든 행정권을 장악하고 직접 통치하면서 자 누구하고 우호적이었다? 한국민주당 송진우, 김성수, 그리고 자 이스만 이들하고 여러분 조금 우호적이었는데 모스크바 3상회담을 이들이 반대했잖아요. 자 그리고 물론 처음에는 좌익도 반대했지만 나중에 좌익이 찬성으로 돌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모스크바 3상회담 이후에 자 우익과 좌익이 분열이 이루어졌고 어쨌든 우리는 자 이런 우리의 반대 운동 속에서 결과적으로 미국과 소련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잖아요. 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1차 결렬됐던 이유가 바로 자 소련이 모스크바 3상회담을 찬성하는 단체들만 정부 수립을 하자라고 하니까 미국이 그럼 뭐예요? 한반도의 공산주의 정부가 즉 공산당 정부가 수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반대하면서 모든 정당 모든 사회단체를 정부 수립의 대상으로 잡자. 자 그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다가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직후 이스만의 정업 발언. 그래서 남한만 단독 정부 수립 얘기하자. 이거는 극단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중도 계열들이 좌우합작 중도적 입장에서 좌우합작 7원칙 얘기하면서 특히 친일파 문제라든가 토지개혁에 있어서 자 이들이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미 군정은 바로 마지막에 이 중도 계열의 좌우합작 운동을 새로운 정부의 모처를 삼고 자 이제 이들을 끌고 오는데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에서 여기 우리가 강조했던 게 자 의장은 누구였다? 김규식. 영어를 잘했던 바로 김규식.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자 이제 자 민정장관의 자 안지용이었다. 지금 뭐냐면 미 군정은 중도 계열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를 삼으려고 했지만 중도 계열 중에서 사회주의자 즉 중도 좌파 여운형은 배제시켰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수업에서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여러분 여기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 소위 자 관선 의원과 민선 의원이 각각 45명씩 있는데 그 내용까지 몰라야 돼요. 그러면 이론으로 가는 거죠. 어쨌든 이 관선 의원은 미군정이 추천한 거 그게 바로 누구였다? 중도 계열이고 자 민선 의원은 바로 자 이들 자유민주당이나 자유민주당 이제 한국민주당이나 이스만 이쪽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자 이 입법기구에서 자 여기 바로 요 앞에 여기 생략된 이 글이 바로 뭐였냐면 민족 반역자 또는 부일 일본의 협력자들 또는 이런 간사한 인물들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 이거를 제정하기 위한 입법기구를 둘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결국 뭐예요? 좌우합작 운동은 결국 실패하고 나중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8월 15일 수립되고
자, 이제 거기서 우리는 반민족 행위 특별법이 제정되는데, 어쨌든, 자, 여기서의 내용. 그 다음에 관선과 민선 의원 두 종류가 이 입법 기구 안에 입법 의원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초대 의장은 여운형이 아니죠. 자, 초대 의장은 누구였다? 김규시. 영어 잘했던 김규시. 여운형 배제당한다. 그 다음에, 자, 입법의원, 의원선거법을 제정했을 거고. 그래야 여러분, 뭔가 이런 과도기적 정부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여러분 요즘의 트렌드예요. 자, 꼭 하셔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은 절대 앞머리 외우고 뒷머리 외우는 그런 식의 여러분 단순한 수업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자, 기본서 또는 약간 단권화된 그런 요약된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 내용을 다 이해하시고, 사료도 보셔야 되고, 다시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러한 상황들을 다 보셔야 여러분이 문제를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 여러분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어서 자, 8번 문제 볼게요. 자, 세종 제2기간. 여러분 이거는 자, 계속 몇 년 동안 9급에서 계속 나왔던 문제잖아요. 특히 9급에서 이렇게 박스 처리해놓고 이렇게 바로 나와서 여기에 쓰시마 토벌, 그 다음에 삼포계약, 계약조 이런 식에서 15세기와 16세기를 알고 있는지. 그래서 세종의 업적 얘기할 때 진짜 강조했습니다. 세종의 업적 중에 특히 외고하고 과정에서 제일 먼저 쓰시마 토벌, 좀 이따가 삼포계약, 그리고 계약조. 그리고 또 하나 뭐였어요? 여진 토벌하면서 사군 육진 개척. 이것만 아시면 문제가 나오는데, 자, 보기 지문이 여러분 특징 있네요. 자, 뭐요? 둘, 셋, 넷, 넷.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문제가 4개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여러분 이제 정확한 개념을 잡고 가야 되는데, 자, 이제 보세요. 자, 세종 때 외구 소굴인 쓰시마 또는 대마도를 토벌했죠. 이종무가. 자, 이게 제일 먼저 세종 1년 때 사건. 그 다음에 삼포에 대한 조선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자, 여러분 세종은 삼포를 개항했고, 이거는 삼포 외란이잖아요. 자, 삼포 외란은 언제였어요? 중종 때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거 막 구체적으로 나오면 되게 여러분 막 심장이 떨린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김종서로 하여금 자, 뭐였어요? 육진. 그 다음에 압록강에 자, 여진을 자, 토벌하는 과정에서 최윤덕 제가 몇 년 전 문제풀이에서 무지 강조했었던 건데요. 계속 뜨고 있다. 최윤덕에 의해서 자, 어쨌든 육진. 자, 뭐였습니까? 여기. 자, 여기는 사군. 여긴 육진. 그래서 어쨌든 태종 때 여진을 토벌해서 여영군 두고, 향후 세종 때 나머지 토벌해서 사군을 완전 개척하잖아요. 세종 때 사군 육진. 압록강의 사군, 두만강의 육진. 여러분 경찰 기출문제 이거 바꿔서 낸 문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쓰시마 도주라금. 자, 계약조. 여러분 작년 2016년 서울시 자 7급 문제가 1번하고 계약조 내용 알고 있느냐, 기약조 내용 알고 있느냐, 그거였었잖아요. 그래서 계약조도 알아야 되고 기후약조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특히 작년 서울시 7급은 기후약조를 많이 물어봤는데, 기후약조를 물어봤는데, 기후약조보다 더 많이 물어보는 게 세종 때 계약조. 자, 새삼이도 1번과 교류할 때 쌀을 우리가 수출하는데 새삼이도 얼마? 200서. 자, 세견선 50척. 자, 여기 삼포, 부산, 원산, 인천에 머무를 자, 일본인들을 60명으로 제한. 그러면 당연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푸셔야 되는데, 자, 이제 보세요. 니은이 아닌 거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기 우연히, 여기 니은, 그리고 여기 니은.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제끼고, 자, 2번과 3번에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번과 3번 중에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자, 이제 그러면서 여기 구민은 2와 3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의 업적은 많은 각도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문화적 사업도 잘 나오지만, 정말 강조한 것은 순서 맞히는 문제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변형된다면 또한 세종 때 뭐가 먼저였는지, 그래서 먼저 쓰시마 토벌, 그 다음에 삼포 개항, 그리고 계약조, 이런 것들 확실하게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나와서 조금 여러분 까다롭게 느껴졌지만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로 너무나 많이 나온 사료죠. 자, 대사원 조준이 글을 올려서, 자, 이제 쭉 보세요. 토지에도 물란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 토지가 문란했고 한 토지의 주인이 막 7명 8명이며 자 1년에 세금을 한 번만 내야 되는데 막 8번 9번 내고 있고 자 뭐였습니까? 고려 말 상황이잖아요. 고려 말에 자 농장학대 문제점. 그래서 여러분은 자 조준 얘기할 때 항상 그하고 같이 갔던 정도전 기억나야 되고, 그래서 고려 말 이러한 토지개혁의 자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서 자 정도전 조준이 뭘 얘기했다? 과전법이잖아요. 과전법.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게 이거와 관계되어서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사료였고요. 자 그러면 전시가 나오면 안 되고, 전제개혁으로 과전법은 누구에게 토지 주는 겁니까? 신지 4대부. 그러니까 이들에게 타격받을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이성계에 반대했던 신하들에게는 토지를 분배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자, 이성계에 반대해서도 새로운 정부에 들어오면 자, 여러분 이들은 관료가 되면 관료에게 주는 게 과전법.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고, 자, 과전. 자, 조선에 들어올 때 과전은 고려의 전시가와 비교해서 정말 잘 나온다. 고려 전시가는 전국의 땅을 대상으로 하고, 자 조선에 들어갔을 때 과전은 경기도 땅만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 고려 전시가 시정 전시가, 자 개정 전시가, 경정 전시가 이렇게 3번 있는데, 시정 개정은 전직 현직 관료에게 줬고, 마지막 경정은 현직자에게만 주고, 자 조선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들어갈 때, 자, 기존에 있었던 관료들을 꼬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자, 바로 전직, 현직 관료. 한자로 뭐였어요? 문무, 직상관에게 주고, 죽으면 반납이고. 그래서 답은, 자, 4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말고, 제가 이 사료 다음에 나오는 사료가 바로 뭐냐면, 과전법 사료. 그래서 또한 이거 바뀌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자, 바로 경기 땅을 대상으로 관료에게, 현직, 전직 관료에게, 자, 토지를 지급한다. 그 얘기도 자 잘 나오는 사료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난이도는 자 좀 사료가 들어가서 그렇지만 사실 이 사료도 어려운 사료는 아니었습니다. 고려말 썩은 상황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조선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토지개혁, 이거는 익숙한 사료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중하의 수준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문제, 이런 거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 틀린 거는 공부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 계리중 문제에서 바로 똑같이 이렇게 나왔다고, 이거 바꿔서. 자 여기 여러분 지금 다 여러분 경세유포, 흐문심서, 목민심서, 정리하경의 3대 저서잖아요. 그러면 자 어디에서는 주리에 나타난 주나라 제도를 모범으로 하면서, 자 키워드 이거죠. 중앙과 지방의 정치 제도 개혁. 자, 중앙과 지방의 정치제도 개혁. 자, 정치를 바꾸자. 경세. 바로 경세유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령. 자, 수령이죠? 수령. 즉, 목민간이 백성을 수탈하는 도적으로 변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백성을 기르는 목민. 자, 목민심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이 두 개에서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이거는 목민간 얘기했으니까 그럼 다 여기서 맞출 수 있고요. 세 번째, 디귿은 백성들이 억울한 벌을 받지 않도록 형벌.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형벌 흠자지만 그거라도 힘들면 이거 히읗을 생각하라. 형벌 흠자, 형벌, 히읗, 흐문심서. 그래서 정약용의 3대 저서, 자 뭐야, 경세유포, 자 목민심서, 자 그리고 흐문심서. 그래서 답은 바로 여러분 4번 됐네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늘 말씀이지만 20문제 중에 10문제는 주는 문제고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드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50점 맞으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국사는. 그래서 좀 더 올리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사실 이게 아까 할빈당 선언 이런 것들도 자 기출문제예요. 특히 7급 분들은 자 경찰 간부 문제, 이 문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최근 들어 경간부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지금 시장에 외국 상인을 제발 들어오지 말아라. 다른 나라 철도 부속권 허용하지 말아라. 그 다음 시급비 방공령 실시하라. 제가 누누이 수업 시간에 이것 때문에 방공령 사건으로 가지 말아라. 1889년에 방공령 사건 즉 실패했죠. 그리고 계속 우리는 쌀의 무제한 유출 속에서 우리 백성들 삶이 너무 힘들자 지금 농민들이 제발 방공령 즉 쌀 수출령을 제발 자 금지하는, 쌀 수출 금지를 하는 수출 금지령을 선포하고, 그리고 제발 백성을 위한 법을 실시하라. 자, 그 다음에 금강채굴. 그래서 여기 우리가 외국 여기 철도 부속권 금강채굴, 이게 바로 아가파천 이후였잖아요. 그러면 아가파천 이후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였다? 할빈당 선언.
그래서 바로 1900년 한민당의 대한삼일 논설 13조. 그러면 자 이미 정치 경제 여러분 이거 자 이미 여러분 이거 가리고도 얘기하셔야 돼요. 자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고려한다. 민족의 대동단결 그리고 기회주의자 배경 이 세 가지 강령은 누구였습니까? 예, 신가래 1927년. 자 나머지 보세요. 1900년 자 충청도 경기도 낙동강 뭐 동쪽의 경상도 등지에서 활동했더라. 어쨌든 삼남지방에 있었고 또한 경기도까지. 자 활빈당이 뭐였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 가난한 삶을 살려내는 물이라는 뜻에서 홍길동전에서 이름을 따왔고 홍길동전을 사상적 배경으로 만들었던 게 활빈당. 그 다음에 을사조약 이후 자 우리가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의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늘 여러분 강조했잖아요. 자 우리가 1860년 잠깐 보세요. 동학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그들은 1894년 동학 농민운동으로 간다. 그 다음에 자 동학 농민운동 이후에 또한 그들은 자 이제 1895년 을미의병으로 들어간다. 근데 을미의병이 좀 있다가 고종이 아가파천 일으키면서 아가파천을 계기로 이제 단발령 철회시키고 그 다음에 자 의병 그만 해산하라. 그래서 고종이 해산 명령을 내리자 결국은 의병장들이 이제 해산 그러자 이들이 여러분 황당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 다음의 사건인 1890년 독립협회 예, 희망을 걸었죠. 최초의 민중대회. 그래서 1896년부터 1898년 이 시기에 특히 만민공동회 또는 관민공동회 여기에 이들이 이제 또 여러분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민중과 같이 가는 독립협회에 희망을 걸었지만 1898년 만민공동회에서 독립협회가 해산되자 농민들은 또 지지 기반이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무슨 영학당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남대 그 다음에 북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어쨌든 따로 조직을 만드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활빈당이다. 가난한 백성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반봉검 반회수 외치면서 자 홍길동전을 배경으로 당가놀이 또는 자 일제 앞잡이들의 재산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던져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자 일제의 침략과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다가 중요한 건 1905년 을사늑약을 계기로 우리는 무조건 운동이 두 가지로 간다. 자 무조건 뭐였습니까? 한쪽은 의병이고 한쪽은 애국계몽 운동이고. 그래서 바로 이들 활빈당은 향후 여러분 의병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그 흐름을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지금 이제 시험이 이렇지만 그 다음을 여러분 자 준비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활빈당은 5년에 한 번 나오는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거보다 매년 나오는 바로 동학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동학도 함께 다시 이런 활빈당 그리고 역대 밀란들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우리가 특히 대통령 선거 있고 국회의원 선거 있을 때는 밀란을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거는 예측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12번 문제. 이거 여러분 그냥 주는 문제. 다음 가나에 나타난 신라의 제도입니다. 자 이제 자 무슨 성주사 낭의 화상 백월 보강탑 비문. 자 저희가 올해 자 이것도 어디서 나왔었냐면 지방지. 자 지방지 9급에 나왔던 사료였었죠. 근데 이거는 자 지방지 9급에서는 요 비문 나와서 이 비문이 누구냐를 물어봤고 지금 이 문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지방지 9급보다 한결 쉬웠다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 이 비문의 내용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 전혀 의미 없죠. 자 속성은 김씨로 태종 무열왕이 8대 조상이다. 할아버지인 주천의 골품은 진골이고 아버지는 범천으로 골품이 진골에서 한 등급 떨어져서 등난. 즉 뭐요? 육두품. 이게 최추원이 얘기한 자기 집안 얘기. 그래서 이거는 골품제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는 골품제도. 자 나는 최추원은 낭낭비 서문에서 우리나라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고 한다. 우리 화랑도를 풍월도라 부른다. 또한 그가 이 낭낭 즉 낭낭 화랑도와 관련된 이 비문에서 화랑도 정시대는 유교, 불교, 도교가 있다. 이거. 그래서 자 둘 다 최추원과 관계된 건데 하나는 골품제도, 하나는 화랑도 제도. 자 그러면 문제 쉽죠? 자 1번 골품은 개인의 사회활동과 일상생활을 철저하게 규제했잖아요.
두 번째, 골프에 따라서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자, 올해 저희는 9급 국가직에서 자, 요것도 나와서 이렇게 비슷한 거 나와서 자, 최추원은 바로 최추원과 관계된 신문들은 어디뿐이 못 간다? 육관등 아창뿐이 못 간다. 그 다음에 화랑도 진흥왕 때 국가 공적 단체로 정착되었다. 그런 말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귀족들이 회의를 통해서 국사를 의논했던 것은 화랑도 제도가 아니라 화백회의죠. 화백제도 또는 화백회의. 그래서 자, 아닌 것은 답은 4번. 이거는 주는 문제였죠. 난이도 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지문들 나올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여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이번 지방직 9급에서는 이 사료가 나와서 자, 신라 하대 때 육두품과 관계된 비문, 그들의 여러분 비문들 또는 그들의 글들 3개가 나와서 최추원인지 최승훈인지 최언인지 그래서 그들의 성량 물어봤던 게 올해 지방직 9급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항상 뭐냐면 자, 이렇게 기출문제도 중요하지만 새 문제는 새롭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왜 떨어뜨려야 되니까 기출문제 그대로 나오면 다 만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본서를 더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 옳은 겁니다. 자, 또는 보세요. 또 둘, 셋, 셋, 넷. 그래서 조금 어설프게 공부하시면 다 틀리는 거죠. 국사는 늘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설프게 눈을 보고 그냥 대강 이해만 하면요, 이런 시험지에서 급당황해요. 왜? 여러분 가셔서 지금 자 지방직 7급은 영어까지 있으니까 140문제를 140분 안에 쉬지도 않고 풀어야 되잖아요. 막힘까지 해야 되고. 그러면 국사는 10분에서 지금 이런 문제를 한 13분까지 푸셔야 되는데 그럼 정확히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919년 파리 강화의 대표 파견하는 등 외교활동 전개했죠. 자, 그때는 누구였습니까? 김규식. 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 형태를 갖추었으나 민주공화국이었죠. 근데 국내와는 연결된 적이 없다. 무슨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통합정부. 그래서 국내를 연결시키는 비밀행정조직망 연통제가 가장 대표잖아요. 어쨌든 국내를 통합했던 정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의 대한국민의회, 상해에 있었던 임시정부, 서울 한성에 있었던 한성정부 등 여러 정부 등 특히 세 곳의 임시정부가 협력하여 구성되었다. 자, 어쨌든 등 있지만 특히 이 세 곳, 이 중에 뭐였습니까? 자, 한성정부를 정통으로 법통으로 계승하고 자, 저기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대한국민회를 흡수했고 위치는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그 다음에 기간주로 자 독립신문 있었잖아요.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 독립협회 신문이 독립신문이지? 그래서 X 이른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독립협회 신문도 독립신문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신문도 독립신문이고. 자, 올해 국가직 9급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923년 자 갈등이었던 국민대표회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국가직 7급 다시 한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왔습니다. 또한 지방직 7급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왔는데 다 문제가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 여러분 그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짝 지문이 바뀌더라도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그 훈련을 꼭 하셔야 된다. 이게 하반기 시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 14번 문제. 이런 거 너무 쉽죠, 여러분? 자, 조선 후기 시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이거는 좀 그래요.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 금양잡록. 자, 15세기, 우리는 뭐였습니까? 농사직설. 그리고 금양잡록. 그래서 답은, 자, 아주 쉽죠? 자, 2번입니다. 하나 갖고. 자, 이거는, 여러분, 농서지변은 제가 해설은 더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 해설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해설지 꼼꼼하게 보시고, 이거는 해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문제를 다시 봐야 되고 내가 어떤 부분을 잘 맞췄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에 대한 여러분의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수험생들은 시험을 보고 나면 대부분 그냥 덮어버려요. 근데 그 다음 시험에 그게 변형돼 나오면 또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러지 마시고 좀 여러분 좀 잘 못 보신 분들은 속이 쓰라리더라도 꼭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터널 속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 터널을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꼭 여러분이 꼭 한번 보고 다시 기본서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기본서에 없는 문장, 교과서 밖에 문장이 한두 개 나오겠지만 웬만해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교재 안에서 더 충실히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몰라도 돼요. 어느 책에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잖아요. 자, 이건 어쨌든 16세기 농서고요. 자, 여러분 헷갈리려고 좀 멋진 책 하나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구석에 찾아서. 이게 핵심이었죠. 나머지 늘 나오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 이런 거 기출문제 여러분 정말 저한테 한번 선생님 찾아보세요 하면 제가 진짜 뭐 10년 문제 동안에 이러한 문제만 해도 한 20개 30개가 나와요. 그러면 20개 30개 문제 푸느니 뭐예요? 정확히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그리고 고려까지 한꺼번에 보는 게 훨 수험생한테 유리한 거죠. 자, 이거 15번. 여러분 중학교 중간고사인 줄 알았습니다. 자, 삼국의 주요 대외 교육 물품.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거든요. 이건 너무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기본서에도 있고, 자, 여러분 이거는 뭐 간추린 선호학도 있고, 자, 대부분 교과서에 다 있어요. 제 기본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다른 선생님 교재로 공부하신 분들 다 거기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열심히 안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옳은 거예요. 자, 이거는 수출품, 자, 수출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자, 외하고, 또 이거는 1번에 수출하는 거고, 이건도 수출하는 거고, 거꾸로는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자, 여기에 평양, 고구려, 여기 백제, 여기 신라, 그리고 여기 가야 있는데, 자, 보세요. 도자기 비단 서적, 이거는, 자, 기역은 중국에 수출하는 거잖아요. 눈에 강조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우리는 중국서 수입되는 것은 비단 서적 약재.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도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 중국서 뭐 이런 약재 갖고 오고 뭐 이러면 지금은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농약 때문에. 그러나 과거의 조선시대까지 그전까지는 중국 약재를 최고로 쳤단 말이에요. 중국 비단, 중국 서적. 자 이런 것들. 이거는 자 수출품이 아니라 수입품. 인삼이나 직물류. 자 니은 보세요. 니은에서 이렇게 들어왔대요. 인삼이. 여러분 우리는 인삼을 수출합니다. 나중에 조선 후기 때는 인삼이 좀 더 확대해서 홍삼, 상품 작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인삼은 그 옛날부터 있었고 어쨌든 이거는 특히 자 백제가 수출했던 주요 물품이에요. 그 다음에 자 금은 못 필요. 자 디귿이 뭡니까? 디귿은 지금 여기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피 이거 상식이에요. 모피는 만주 지방에서 주로 나와요. 여러분 목축 사업을 해야 모피가 나오잖아요. 호랑이 모피, 무슨 가죽의 무슨 동물들의 모피, 말 모피 이런 것들. 그러면 다 뭐예요? 이쪽인 거죠.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에 있었잖아요. 이거는 고구려의 주요 수출품이고, 나중에 발의 수출품이고, 이거는 이쪽 위에 있는 만주 국가들의 특징입니다. 부여도 저게 주요, 부여도 이런 모피 이런 것들이 주요 수출품이죠. 그 다음에 자 곡물과 비단, 자 리을 1번으로 가는 거죠.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왜 1번이 자, 세종 때 얘기합시다. 세종 때. 자, 무역할 때 계약주에서 왜 쌀의 양을 제한했을까요? 1번은 자급자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바다국가. 주식은 쌀이나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늘 우리나라에서 쌀을 얘네가 수입해가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때도 주로 쌀이나 또는 비단이 나갔다. 해당되는 거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해설지에 선학사 기본서에 있는 페이지는 안 넣습니다. 왜? 이거는 뭐 제 기본서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공무원 교재는 다 있어야 될 지도이기 때문에 그거 놓드렸고 자 거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사실 이건 뭐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그럼 공무원을 15년 해봤잖아요. 15년 했는데 15년만 집중해서 했는데 과거에 꽤 오래전에 제가 고려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지도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고려 때 자 여러분 주요 수출과 수입 얘기하면서 동시에 무역항을 물어봤던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송나라하고에 뭘 수출했고 어디가 가장 활발했고 그런 것들. 그래서 꼭 지도를 통해서 보시는 게 훨 유리해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낯설었죠. 왜? 기존의 기출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제가 국가직 취급, 지방직 취급 잘 냈다고 하는 이유는 똑같은 기출문제보다는 새로운 기출문제가 5개 정도가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낯설게 느껴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더욱더 기본서를 열심히 보십시오. 내년에는 좀 이런 추세가 좀 강세일 것 같아요. 자, 발해 맨날 나오죠.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 발해는 주어진 과거 역사예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 자, 바로 인왕 대응 같은 독자 연호.
그 다음에 중앙관제 당과 비슷한 삼성육부, 물론 운영상 독자성이 있었지만 당의 삼성육부 받아들였잖아요. 그 다음 동해안을 따라서 신라에 이르는 바로 교통로 신라도, 저희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도 공부했죠. 예를 들어서 이 지도가 나오니까 이게 발해라면, 자 밑에 여기에 통일신라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발에서 신라로 가는 길, 자 뭐였어요? 수도 상경에서 자 동경 거쳐서 남경 거쳐서 금성, 이게 바로 신라도였다. 그리고 기출문제 보시면 신라도는 8세기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9세기까지 있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9세기에 비로소 만들어졌다라는 지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잡으시고요. 자 이제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무왕은 스스로 전륜성왕이라고 자처하고 일본에 사신 자, 여러분 일단은 일본과 처음으로 국교를 체결했던 임금은 무왕이었죠. 그 다음에 자 다시 자 여기 문항도 일본과 이제 여러분 수시로 외관계가 맺으면서 특히 황제를 자치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일본하고 교류할 때 고려왕 이렇게 얘기했었고 황제를 자치했었고, 그거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자 중요한 건 이거였었습니다. 이거는 작년 서울시 9급에 아주 더러운 문제였어요. 더럽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어쨌든 정말 황당한 문제였습니다. 자 전륜성왕은 자 뭐였습니까? 자 인도의 아쇼카 왕조에 나오는 불교를 전파하면서 정복사업했던 어느 임금에 대한 얘기고요. 결국은 이 전륜성왕과 관계되어서 신라의 진흥왕은 스스로 내가 전륜성왕이다 뻥치고 다녔고, 그 다음에 문왕은 주변에서 야 전륜성왕 아니냐 그럴 정도로 그가 불교를 활성화시켰고, 그런데 제가 서울시 9급 문제에서 바로 이 전륜성왕은 도교 관련 용어다, 아닙니다. 불교 관련 용어였었죠. 수레를 돌리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성수로 말을 전파하는 왕, 이게 바로 전륜성왕.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무왕이 아니라 문왕인데, 또 보기 지문 보세요. 또 여러분 실화는 둘 셋 넷. 사실 저희 여러분 문제 낼 때 이런 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자 먼저 정답을 해놓고 거기에 틀린 지문 집어넣고, 그리고 이러면서 이런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하나 뺀 나머지잖아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이 문제가 4개나 나왔습니다. 4개나. 자 우리가 국가직 자 7급에서는 이게 하나 정도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방직에서 이렇게 4개 나왔으니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네요. 좀 익숙하지 않으셨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7번, 이것도 주는 문제. 조선후기 신문제와 그 역할. 자 궁공이나 납속을 통해서 노비의 신분이 상승되면서 공노비는 해방되었다. 자 특히 언제? 1801년 공노비. 그러나 여기에 모두란 말 들어가면 틀려요. 공노비, 특히 낙공노비 해방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서울은 신분 상승 운동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특히 정조 때 귀장각이라는 새로운 청료직, 아주 맑고 중요한 청료직에 4명의 서울이 올라갔다. 그 중에 잘 나오는 게 누구다? 유득공, 그리고 자 박제가, 이런 인물들이 서울 출신으로 바로 귀장각 검상을 올라갔으니 답은 당연히 3번. 난이도는 여러분 중하죠. 자, 그 다음에 역관들 외래문화 통역하면서 서양, 자, 외래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역할했고, 자, 양반수 늘고 상민노비 줄고 늘 나오는 기본 문제.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이것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18번. 자, 가야사, 밑줄친, 가라 또는 가야에 대한 설명. 자, 진흥왕이 이찬 이사부에게 명하기를 가라국을 공격하도록 했다.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사담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법흥왕 때 금강가야를 정복했고, 그 다음에 진흥왕 때 자 여기 대가야를 정복하고, 그러면 진흥왕이 정복한 곳은 대가야. 그 대가야와 관계되어서 물어보는 건데, 보기 지문 3개가 다 금강가야나요. 자, 수로왕. 여러분 이거. 자, 우리가 그래서 이번 국가직 9급에서 김수로 이거였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지봉. 자, 이거는 바로 구지가 9개 설화, 아니 9개 봉오리에 대한 설화. 그래서 이것도 구지봉 전설도 여러분 기출문제였어요. 이거는 기상청 문제였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그래서 이거와 관계된 나라가 뭐냐. 자, 그 다음에 낙동강 하루, 여러분 지도를 누누이 보라고 했습니다. 낙동강 하루란 바닷가. 여러분 여기가 자 변환이었고, 이 변환이 6가야가 되는데
지도로 누누이 강조했었던 게 뭐였어요? 지도로 체크하라. 자, 김해 금강가야, 고령의 대가야. 자, 김해 금강가야는 낙동강 하류. 그래서 얘네가 뭐였어요? 해상 무역을 잘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왜 일로 갔다? 왜 내륙으로 갔다? 바로 광개토대왕 군대가 신라에 들어온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그 왜구가 일로 도망을 갔고, 그래서 광개토대왕 군대가 여기까지 가게 되면서 초토화되면서 향후 전쟁의 피해를 보지 않는 내륙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당연히 낙동강 하류에 있었고, 즉 바닷가에, 그리고 해상교역, 이거는 금강가야고, 그 다음에 자, 국주 김구혜가 항복하자. 자, 이거는 뭐였습니까? 이거는 요거 여러분 가셔서 버풍항사로 딱 보세요. 버풍항 때, 자, 이렇게 써있죠? 버풍항 때 금강국주 김구혜가 무릎을 꿇고, 그래서 그의 아들 누구, 그의 아들 누구, 그의 아들, 그래서 왕이 시급을 주었다. 이거는 경제편에 잘 나오는 사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 경찰 2차에서도 이 사료가 나왔죠. 이 사료가 나와서 또 다른 문제로 갔었어요. 가야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진흥왕의 업적으로 가야 되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와 관계돼서 자, 나라가 망할 즈음, 자, 우르, 여러분 꼭 기억하실게. 금강가 출신의 대표적인 자, 인물은 자, 우리가 김유신이고, 그가 금강가 이 국주 김구의 집안의 왕족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대가 출신의 인물은 우르기였고, 그래서 그는 특히 충주에서, 충주 탕금대가 뭐예요? 탕금대가 음악을 연주한 곳, 즉 과거의 우르기 여기서 가야금을 연주했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 임질왜란 때 신립이 또 탕금대 전투, 여기서 마지막 자, 적과 싸우다가 여기가 무너지면서 서울이 함락됐던 그 탕금대, 여기가 바로 가야와 관계된, 우르과 관계된 전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가야를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이제 향후 나올 수 있는 가야는 뭐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고분이에요. 고분. 자, 다시 한번 두 가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문제, 가야 관련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자, 오픈된 문제 중에 한 20개 정도 있거든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갖고 계속 짜집기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가야는 근데 여러분 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판단하지 말고 자, 준비해서 다 마치도록 합시다. 자, 이제 독도 문제. 자, 여러분 이거 칙령 제41호, 이게 바로 올해 국가직 9급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를 자, 군으로 승격시키고, 자, 바로 그 안에 독도를 관할했던 바로 1900년 10월 25일 이날 자,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를 도로, 자, 잘만 얘기네요. 울릉군을 울도군으로 올리고, 자, 강원도, 계속 강원도였다. 강원도에 귀속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 군청 위치는 태화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 죽도, 그리고 독도 관련 지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뭐라고 돼 있다? 그럼 기출문제 이거 경상북도로 나왔던 지문도 있었잖아요. 강원도 울진면에 있었다. 맞고요. 숙종 때 안영복 중요하죠. 독도와 관련돼서 이사부와 안영복이 잘 나온다. 그는 일본에 건너가서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때 대마도 도주가 독도가 자, 일본 땅이다. 일본 땅이 아니라 바로 조선 땅이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으면 그때 밑줄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독도는 여러 지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일본은 그때 자, 송도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정부는 1870년대에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으므로 1905년 국제법상 자, 무주지라는 명목으로 일본 영토에, 자, 특히 뭐였습니까? 얘네가 1905년 러일 전쟁 때 자, 일본이 승리할 쯤에 1905년 2월에 독도를 다케시마, 즉 죽도, 일본 영토에 집어넣는데 얘네 주장이 뭐였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주지였다. 그러니까 먼저 차지한 나라 거다. 걔네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현대사 들어오면서 1952년 유엔군 사령부와 협의하에 이스만 정부는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이걸 소위 이스만 라인이라 부른다. 또는 이스만 평화선, 이거를 자, 발표하고 한국의 영토에 확인하였고, 당시 일본은 이를 묵인했다. 여러분 이거는 생각할 수 없죠. 일본이라는 애들이 이럴 수 없죠. 일본은 이거에 항의했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자, 1965년 한일협정 맺었을 때 일본이
자, 계속 이 부분에 대한 항의하게 되면서 이스마일 라인, 이 독도에 대한 여러분 얘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때 가서 여기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들 묵인했다. 아닙니다. 이들이 자, 외교법상 이거는 어긋난다. 그러면서 항의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독도 문제는 자, 우리가 선왕역사 1권에 있는 독도완, 즉 독도에 대한 사료적 접근, 자, 세종실록 시리즈 뭐 여러분, 자, 기타, 자, 안용복, 그 다음에 통합일남, 이런 사료적 접근과 함께 현대사에 들어오면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해서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절대 연루될 필요가 없죠. 왜? 독도는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도와 관계돼서는 꼭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 MB 정부 5년 동안 자, 9급, 7급 문제에서 특히 자, 독도 문제 여러분 딱 한 번 나왔어요. 7급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찰 시험에서 한 두세 번 나왔어요. 독도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눌렀던 문제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최근에 기출문제도 봐야 되지만 과거에 자,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기출문제도 봐야 된다. 근데 그게 너무 오래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많은 기출문제 다 볼 수 없으니 다시 한번 기본서를 정확히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리에 나타난 의병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자, 최익현, 이인영 두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최익현과 함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을사의병이고, 그 다음에 이인영은, 자, 이인영 허위 여러분은 1907년, 자, 정미의병이, 자, 이제 일어났고, 이어서 그해 12월에, 1907년 정민영 12월에, 자, 13도 창의군이 구성됐고, 자, 이들이 마지막 했던 게 뭐예요? 1908년 1월 달에 서울 진공작전 펼쳤잖아요. 이때 바로 여러분은 기억하실 게 바로 뭐였다? 자, 이인영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볼게요. 최익현 부대는 자, 순창에서 대한제국 정부가 보낸 진위대와 대치하게 되자 임금의 군대와 싸울 수 없다면서 스스로 무기를 버리고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 지금의 대마도 과거의 스시마 섬에 가서 그가 포로 생활하다가 일본이 주는 곡기를 다 여러분 거절해서 결국 대마도에서 죽게 되잖아요. 자, 최익현입니다. 어쨌든 을사의병 당시. 자, 그 다음에 이인영은 이게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옛날에 여러분 중학교 자, 그 도덕 시간에 이인영의 딜레마, 춤과 효라는 이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인영의 딜레마. 자, 그가 바로 디데이 날 서울 진공작전 바로 하루 전날 부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 불효는 불충이라면서 귀가버리자 결국 서울 진공작전을 실패하고 말았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 큰일 나요. 올해 자, 경감문 문제에서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2017년 지금 9월에 봤던 경감문 문제가 아니라 자, 지금 2016년 10월에 봤던 경감문 문제에서 이인영이 부지상을 당해서 결국 그가 물러가게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러 가게 되면서 결국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했다. 여러분 X였습니다. 뭐예요? 그가 한 명이 사라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정도로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엄청나게 저항했고 그래서 결국 자, 동대문까지 들어왔는데 일본 군대가 너무나 강력하게 눌러서 결국 실패한 건데 이거는 자, 그 중에 이제 중간은 다 생략하고 결과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인영이 돌아가서 결국 서울 진공작전 실패 이렇게 공부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거는 자, 이 사건 알고 있는지. 자, 조선의 특히 대한제국 시기의 의병은 주로 누구였다? 양반 유생들. 그래서 답은 너무 쉽네요. 의병장들 주로 유생이었고 단지 을사의병 때 평민의병장도 나오지만 중요한 건 주로잖아요. 주로 이들이 최익현 양반, 이인영도 양반. 그러니까 춤과 불, 자, 이 효 중에서 뭐를 택할 거냐. 자, 유교 이데올로기 안에서 갈등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천도교 여기서 나오면 안 되고 광군에 합류하기 위해서 투항했다? 아니죠, 여러분. 여기 광군에 합류한 게 아니라 이 을사의병을 진압하러 온 그 군대가 광군이니까 같은 민족끼리는 싸우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무기를 버리고 일본한테 끌려가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 여러분 이들은 입헌군주제 얘기하지 않죠. 늘 왕에 대한 충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문제가 다 끝났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지방직 7급 문제 보셨는데요. 올해 문제의 새로운 패턴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70%는 2016년 나왔던 문제에서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6월 들어오면서 이제 새로운 문제 유형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현대사 부분이 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기출문제가 기존의 기출문제가 아닌 새로운 기출문제가 한 3문제, 4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험은 9급은 국사 만점 받으셔야 되고요. 7급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가 7급 같은 경우는 7급 국가직에서는 8점만 맞아도 웬만한 직렬은 합격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지방직 같은 경우는 쉽게 80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직렬이 높은 이런 행정직 직렬이나 이런 외무 영사직 같은 직렬은 최소한 90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늘 시험은 10문제는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본 문제는 쉽게 기분 좋게 맞으시고요. 그 다음에 5문제는 조금 공부하신 분들,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에게 주는 문제고, 마지막 5문제가 이제 거기서 당락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중요한 건 N수생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험을 보신 분들은 어쨌든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면접 준비 끝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이, 시험을 잘 못 보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냐면 여기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까지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볼 거냐. 내가 지금 시험이 좀 들쑥날쑥하다 그러면 점수가 여러분 다시 기본서에서 시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새로운 문제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새로운 문제들, 한두 문제가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지도 문제, 그 다음에 좌우압작 출현치계 그 사료의 어느 부분을 가로로 내고 그런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의 추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렇게 요약집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약집은 오고 가면서 가볍게 보는 거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서예요. 기본서 정말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무조건 기출문제 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을 좀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구나.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다시 기본서로 이렇게 공부해야겠구나. 결론은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10월 그리고 12월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 정말 대박 터질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차분히 기본서와 기출문제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어쨌든 합격을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선우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